추석 연휴를 앞둔 우리 시장, 지금 국내 주식 들고 갈아야 할지 팔아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김종효의 픽에서 그 해답 찾아보시죠. 오늘 김종효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조금 어색해 보인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도 저희지만 요즘 국내 주식과 외국인 투자자 어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오늘도 상승률의 힘이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김종효 이사,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승도 제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어저께 추가 하락도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추가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장이 힘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메인이 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의 등락도 물론 중요하죠. 시초가를 결정하니까요. 근데 좀 더 중요한 것은 최근 그 9월 들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계속 팔고 있다. 이게 메인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반도체에 대한 매도일 수도 있고 한국물에 대한 매도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반기 내내 등락과 상관없이 계속 샀거든요. 20조가 넘게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특히 9월 들어서는 더더욱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거죠. 물론 개별 종목 플레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도를 봤을 때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다른 종목이 좀 올라서 방어해 준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공격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싶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FOMC 흐름이 나오기 이전까지 증시의 움직임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일은 하락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상승도 제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월 시장 내에서 변동성 있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시장 내에서 과연 어떤 섹터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오늘 섹터 함께 열어보시죠. 바이오 그리고 전력기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바이오는 이제 점점 하나씩 기대했던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늘 생법법 통과가 나왔죠. 물론 아직 이제 확정되려면 좀 더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폭등한다 이러긴 힘들어요.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곤 있는데 시세는 그렇게 큰 분출은 없고 더 기대하고 있었던 바이넥스나 ST팜이나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제한적이라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도 분명히 추세가 비교적 견조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대장주도 살아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모멘텀이 계속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전력기기도 어저께 화장품과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급락했던 종목군들, 화장품도 상반기 내내 화려했잖아요. 어제 삼양식품도 그랬고요. 그래서 상반기 내내 화려했던 종목군들이 8월, 7월 들어서 주가 조정폭이 좀 깊었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지수가 정체되니까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력기기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지만 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주가가 꼭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등은 의미 있는 강한 반등으로 거래를 분출시키면서 다시 원추세로 돌아가기 이전까지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주추세로 다시 접근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약한 반등이라면 비중 조절 정도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섹터 비중 조절이 조금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바이오 내에서 테마가 많아요. 비만 치료제도 있고 오늘 발표된 CDMO도 있는데 이 많은 테마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테마가 있을까요? 바이오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도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렇게 성장이 안 나오는 구간, 경기가 둔화되는 구간에서 성장도 찾아야 된다라는 논리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건데요. 대신에 실적을 지금 결부해서 같이 가고 있는 종목을 찾기가 꽤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CDMO 됐다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중국의 우시바이오 단숨에 제로되고 우리가 쫙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전혀 그런 얘기 아니니까 생각보다 꽤 시간이 걸려서 우시바이오를 점점 줄이고 우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로 찍히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 꽤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바이오와 제약 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신규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고비 갖다가 파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이익 별로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개별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니까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해 보이지만 그게 회사의 숫자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뭐 새롭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는 추가적으로 지금 적극적인 매수할 만한 테마나 종목은 없다라면 전력기기의 상승이 오히려 앞으로 반도체 상승을 예고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저는 뭐 선행지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선행지표는 어차피 엔비디아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최소한 뭐 동행지표거나 후행지표일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AI 쪽에 투자가 가야 되는 건 맞지만 2차 전지에서도 그러하였듯이 우리가 예상했던 성장 속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면서 해당 종목군들도 실적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 맞으니까 그 방향성은 의심하지 않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해당 업종 내에서 관심주는 뭐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여전히 HD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LS 두 종목을 뭐 저는 중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김정일 이사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봤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분석해봐야 될까요? 김정일의 픽 지금 바로 열어볼까요? 네, B컷하면 급등할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변동성 높은 9월 시장에서 주식을 들고 가야 할지 아니면 현금화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뭐 B컷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안 좋아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뭐 C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3번 남아 있는데 9월 달까지 포함해 그렇죠. 3번 남아 있는데 3번도 50bp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주장대로 뭐 될지는 잘 모르고 최근에 그나마 이제 연준의 궤적을 가장 잘 따라왔던 사람이 그래도 서머스라고 봐야 되는데 서머스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인하 당연히 하겠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자꾸 왜 나오고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정말 B컷하면 급등할지에 대한 판단도 각자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뭐 제가 뭐 정답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 다만 뭐 제가 생각하는 근거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2달 전부터 계속 현금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연휴 이전에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두괄식으로 가보죠. 다음 주로 앞당기고 있고 지금 벌써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했는데 다음 주 FOMC에서 B컷 할 거라고 보세요? 25bp 인하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 할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B컷을 한다면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지 않을까요? 네. 뭐 워낙 안 좋기 때문에 B컷을 하는 거다부터 시작해서 이 B컷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 해가지고 또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B컷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FOMC를 앞두고서 시장 철저하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함께 열어보시죠. B컷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증거는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패드워치에도 B컷보단 25bp 가능성이 더 높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티은행도 B컷을 연이어서 해야 한다라고 하긴 했지만 시장이 정말 그걸 원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도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건 뭐 확실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게 침체로 가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경기가 둔화되는 건 거의 확실한데 뭐 일단 증거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업 분야에서 고금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금리에 민감한 업종들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ISM 제조업, 뭐 PMI 같은 것들이 계속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에 가장 민감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주택 투자 같은 것들이 실제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택 투자는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나오니까 지금 뭐 여기까지밖에 지표가 안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이런 제조업들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을 이번에 살려낸 것은 정부의 엄청난 헬리콥터를 뿌린 돈과 그다음에 일부 제조업 회복이 분명히 기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둔화되는 것은 당연히 뭔가 금리 충격이라도 줘서 시장에서 경기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가 70%가 소비라고 했잖아요. 그럼 소비와 가장 민감한 것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초과저축은 이미 다 소진이 됐죠. 그러니까 초과저축은 이미 돈이 없는 상황,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이에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6% 이상의 고금리 모기지를 사람들이 얼마나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것도 2022년부터 비중이 꽤 늘어서 지금 15%를 넘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3%의 모기지하던 사람이 6%의 모기지를 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득이 절반으로 내 소득이 줄었다는 건 아니고 나가는 그 주택 비용이 2배로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로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도 앞으로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빨리 금리 낮춰서 사람들이 다시 리파이닝 할 수 있게 금리 낮춰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마지막 그림 볼까요? 지금 테일러 준칙금리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테일러 준칙금리라고 해서 중립금리를 표방하는 그 테일러 준칙금리가 있는데, 패드의 결정을 보면 테일러 준칙보다 항상 후행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대신 느리게 움직이는 대신에 느리게 움직일 때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벌써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테일러 준칙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금리를 안 낮추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티가 이제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세 가지 증거를 봤을 때 시장에서는 빅컷 가능하다라는 쪽의 논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신 세 가지의 자료를 본다라면 시장이 둔화하고 있고 침체가 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시장은 빅컷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시고 있는데요. 그럼 두 번째 체크 포인트도 함께 열어보시죠. 빅컷하면 급등할까? 또다시 등장한 질문입니다.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거는요. 정말 빅컷을 하게 되면 앞서 나온 그러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정말 사실 확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준비된 그림으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현재 위치와 이익을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뭐 빅컷하면 뭐 급등할 수 있다는 단순한 어떤 논리로 접근하고 있지만, 과거로 오히려 시계를 되돌려 보면 이렇게 금리가 정상화되는 시기에 증시가 좋았던 적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왜 무시하고 빅컷하면 급등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증시 위치가 어딘가요? 미국의 S&P의 12개월 포워드 PR로 봤을 때 역대적 고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싸지가 일반적으로 않단 말이죠. 두 번째, 적의 이익이 잘 나와서 저 정도 된다고 칩시다. 지금 EPS는 하향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건 더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이익이 떨어지면 PR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역대적으로 비싼데 앞으로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빅컷한다고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돈은 어디서 나죠?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제공해 주나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괜히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채권이나 현금 비중이 괜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저도 모르지만 소위 대가라는 사람들이 현금 늘리고 뭔가 조심하고 있는데, 뭐 좀 뒤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니냐. 지금의 위치가 그렇게 주식을 공격적으로 살 정도로 좋은 위치가 아니다. 밸류도 높고 이익도 떨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 구간에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한 매력적인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통해서 정답을 좀 만들어 가보도록 하시죠. 열어볼까요? 그래서 저희 현 시점에서 주식을 들고 가야 되는 걸까요? 팔고 가야 되는 걸까요? 그럼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제가 생각하는 뭐 방향은 뭐 어떻게 정답은 아니지만, 네. 저는 뭐 일부 팔고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미 뭐 현금을 마련해 두셨다면 뭐 추가적으로 더 마련해 둘 필요는 없고, 저는 뭐 최소한 30~40%의 현금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면서 마무리를 하죠. 전체적으로 지금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 네 번의 사례는 뭐냐 하면 미국 대선과 금리 인하 시기가 겹쳤을 때의 미증시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처럼 시스템 리스크가 나타난 적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는 10월 달 이후에 다시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4분기 정도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로부터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괜히 우리가 섣불리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의 핵심은 앞서갈 필요가 전혀 없다. 만약에 증시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3분기 실적 정도 확인하고 가도 전혀 늦지 않을 거고, 현재 구간에서 여러 가지가 충돌하는 그런 구간이라면 일단 현금을 조금 들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산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 확인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했던 이야기 결론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열어볼까요? 빅컷 여부보다 기업 이익이 중요하고요. 유동성 진입 여부가 관건이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증시가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늦게 사도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증시가 올라간다는 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지금 현금을 들고 있어야 올라가는 종목을 뒤늦게라도 따라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을 손절해야 될지는 뭐 각자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여전히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비컨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 저희는 투자의 전략과 방향성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답과 투자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김종효 이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